정당별 공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총선의 주요 이슈로 꼽히는 청년 구직 수당 문제,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는 청년 세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문제 해결책을 일자리로 봤습니다. 주목한 것은 같았지만 그 해법은 여야가 달랐습니다. 청년 수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당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입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취업정보와 함께 교육, 훈련,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년희망 아카데미는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일자리 확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야당들은 구직수당을 도입해 직접적인 지원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구직 지원금인 해리포터 지원금을 내세웠습니다. 이 지원금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 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해리포터를 썼다는 일화에서 착안해 명명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선하는 구직 활동을 하는 18세에서 34세인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부분 상환을 전제로 한 방안을 냈습니다. 혼합형 청년 구직 수당입니다. 가구 소득 하위 70% 미만인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취업 뒤 4년간 고용보험료를 할증해서 구직 기간에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당 역시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청년 디딤돌 급여로 15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연간 최대 540만 원까지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노동당은 매달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청년에게는 매월 100만 원의 보장소득을 약속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무상화와 생계비 절감으로 발생하는 70만 원과 기본소득 30만 원을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의 보장소득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녹색당은 매달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으로 청년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야당들은 수당이라는 직접적인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제는 흑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여야의 공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약이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제대로 판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임 위원장님,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각당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야당들은 구직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국민의당이 후불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이런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청년 구직수당 같은 경우는 권리의 보장 측면과 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으로 약간의 나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령 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바로 노동당과 녹색당의 기본소득 등과 같은 제도고요. 소득 보전의 구직수당 같은 경우가 이제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의 대안인데요. 사실상 문제의 초점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위기라고 하는 거는 구직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건데요. 청년들이 보통 구직 활동을 하면 많은 기성세대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가령 시험을 본다거나. 근데 이제 광고계에 취직을 하고 싶은 친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광고 동아리를 듣는 것이고 공모전에서 나가기 위해서 광고 영상을 찍는 일입니다. 그리고 광고계 선배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요. 그리고 압박 면접이다 뭐다 뭐 스터디 등과 같이 사실 많은 공간과 또 비용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점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가 사실상 구직 수당의 핵심이고 저는 4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수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건 당연히 새누리당 정책인데요.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내걸었습니다. 물론 내용이야 사실 나쁠 게 없겠죠. 뭐라도 하면 좋은 게 지금의 청년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집권 여당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크게 강조되지도 않고 또 크게 부족함도 없지만 문제는 아까 언급한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인데요. 매년 선거마다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실상 미덥지 못한 것이 지금 청년들의 반응 같은 겁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사실 전 되게 안타까운 공약 같은 건데요.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훈합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실 구직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좋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취직했다고 갚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보정, 그 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이런 점이 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정의당이 안정적으로 설계를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급여라는 이름으로 구직이 취업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의 이행기 관점으로 보는 철학이라던가 재원의 설계도 굉장히 모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전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민중연합당의 공약도 좀 한편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흑수저의 직접 정치를 이제 표방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이제 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들을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사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제 권리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청년을 어떤 계층으로 봐야 될지 좀 이런 진지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공천파동과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번 총선이 청년 정책의 그런 일자리 몇십만 개에 초점에서 보다 확대되는 방식,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주거에서의 위기, 부채에서의 위기를 논쟁적으로 시작하는 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면요. 오늘 여기는 자세는 안 나왔는데 사실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지금 공공부문에서만 매년 3%씩 이렇게 정원에 늘리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공기업들이 사람 많이 뽑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경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측근들, 인턴들 그 취업 불법 부당의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실제 채용이 됐거든요. 거기 보면 1년에 30-40명 뽑는 거로 나와요. 그게 다 공공부문 채용 고용 할당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이 뽑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민간 대기업으로 지금 3%인데 5%로 더 늘리고 민간 대기업으로도 의무화되면 일자리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공부 일자리 막 만들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하면 이제 그래서 저희 청년계랑 저희 총선 네트워크 또 총선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저렇게 미취업 단계에는 도와줘야 돼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또 취업하는 돈도 들고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대신에 청년고용 할당제 같은 열려진 공간을 통해서 대기업은 대기업, 공기업은 공기업, 또 뭐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분이 안 나왔는데 요걸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요. 이건 정확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청년십 안타까운 국민들이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라든지 공공부 일자리 대폭 만드는 걸 새누리당이 반대 또는 소극적으로 있다. 나머지 야당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양 국장님, 그 노후 원전 문제, 수명 연장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정당별로 그러면 새로운 핵 발전소 신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원전을 좀 재검토한다거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 축소하는 쪽으로 대부분 방향을 갖고 있죠. 노동당하고 녹색당, 정의당은 확실한 탈핵을 시기까지 명시를 하고 있어요. 2040년 뭐 등등 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원전은 중단하고, 그리고 그 신규 부지도 취소하고, 그리고 설계 수명이 끝난 거는 지금 월성원전 1호기하고 고리원전 1호기 두 개가 있는데, 고리 1호기는 올 6월 달에 폐쇄 결정이 날 겁니다. 결정을 했고 폐쇄될 겁니다. 근데 월성원전 1호기는 앞으로 한 7년 더 가동될 예정인데, 이런 이제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신규 원전도 추진해야 되고, 신규 부지도 계속 가야 되고, 이제 뭐 노후 원전도 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국민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노후 원전은 폐쇄를 해야 된다고 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핵발전소 없어지면 전기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가 지금도 엄청나게 남아들고 있죠. 그래요? 엄청나게 너무 발전량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한전이 작년에 영업이익 11조 3천억 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부채를 들여다보면 부채가 113조인가 그래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한 72조가 늘었어요. 5년 사이에 72조의 부채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발전소 짓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때 다 빚 끌어다가 발전소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뭐 고정 자산이 또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게 다 발전소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시간 지나면은 다 제로가 되는 자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지난 겨울에 이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전기 소비가 급증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원전 14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전기 소비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일 높을 때도 10몇 개가 남았는데, 올해에 11개가 더 들어와요, 발전소가. 예. 그러면은 제일 많이 쓸 때에도 14개 들어와 11개면 25개가 남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쓸 때 25개가 남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0개, 어떨 때는 40개, 어떨 때는 원전 50개 정도가 남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과잉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원전뿐만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도 20개를 더 짓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자본에게 전기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쓸 거라고 먼저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한테도 계획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한테도 줘서 가스 발전을 이렇게 많이 짓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이때에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가스 발전은 제일 나중에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은 돌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지어놨는데 돌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잘 안 그래서 알려져서 지원금을 문제는. 줘요. 그래서 가동하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되면 정부가 그걸로 또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으로. 얘기들이 안 알려졌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질의서를 보낼 때 썼죠. 전기가 지금도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올해만 들어올 발전소가 원전 11개 분량이다. 그러니 신규 원전이 필요하겠냐? 라고 질의를 했죠. 그래도 새누리당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는 전기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그 예상이 뭐냐면,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요?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2년마다 하는 발표하는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발표하면서 작년에 전력 수요 증가율이 4.3%가 될 거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작년은 금방이잖아요. 작년 말에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1.3%예요. 3년 연속 1%대로 지금 정체가 된 거죠. 올해는 4.7%로 더 증가할 거다 그랬는데, 역시나 한 1%대. 저는 0%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지금 다 그 설비 못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GDP를 높게 잡으니까 이 GDP를 떠받치는 산업계가 이제 더 많이 가동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다 종속되다 보니까 전기 소비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채만 쌓이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부채 쌓이면서 네. 한 1조 5천억 원을 배당을 했어요. 한전이 11조가 했으니까 1조 5천억 배당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 자본이 32%, 그러니까 한 4천억 정도는 외국으로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국가가 가져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 그야말로. 외국 자본 좋은 일만. 그러니까. SK텔레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민 속이고 국민들로부터 뜯어내가지고 참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거 문제 얘기해 볼게요. 예, 주거 시간이 문제. 많이 없어서. 그래, 우리 주거 문제 얘기해야 되는데 예. 특히 요즘 전세 가격 천정부지로 오르고 예, 있죠. 예, 예. 그다음에 가게 얻어서 일하시는 분들 예. 가게세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쫓겨나기도 하고. 예. 각 정당별로 이런 주거 문제, 임대 문제 이런 문제 좀 해결할 방안들이 있나요? 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정당은 전월세 해방당 또는 전월세가 너무 비싸당 뭐 이런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경지 대표님이 당수를 하면 제가 부위원장을 할 생각이 있는데 전 대변인하고 싶어요. 예, 우리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 셋 다 세입자니까요. 네. 정말 열받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전월 상한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전월세가 너무 비싸지잖아요. 막 뛰고 전세를 월세로 마구 올리고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다른 나라 다 문명국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야당들이 또 다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여당이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런 뭐 임대주택 확충한다든지 이런 건 여당도 공약을 내놨어요.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이제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는 분들의 문제이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민간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건물주가 막 몇 천만 원씩 갑자기 올려달라고 월세로 갑자기 50만 원, 1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우리 국민들 50%인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월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못 올리게 전세로 월세로 폭력적으로 못 전환하게. 근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반대합니다. 나머지 당이 다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특히 주거 약자인 서민들하고 청년들이 두 번 죽는 거죠.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적은데 그렇게 직고만하게 번 돈도 주거비가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이 청년하고 서민층에서는요.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의 주거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예. 대학생들도 심지어는 신학기 되면 방을 못 구해가지고 천정부지로 돈이 올라가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의 문제 그리고 정당에서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국의 주거 빈곤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매번 조금씩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서울에서는 청년만 유독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거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물론 10명 중에 3명이 주거 빈곤율이 만큼 심각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사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정당들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확충되어야 하지만 사실 지금 아무런 임대료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 집을 정말 임대하고 있는 집인지 아닌지도 보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하는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과세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위 말하는 고삐 풀린 망화지와도 같은 임대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요. 참 정당들이 그래요. 한 20년 전에도 전월세 상한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 총선 심지어 새누리당도 지역별 임대료 협의기구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고통은 심화되고 있지만 정당들이 이거 정치적 힘으로 연결을 하지 않고 소수 정당들은 주장은 하지만 이 힘을 아직 뛰어넘지 못하는 관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건데요. 공약이 모두 같으면 이 공약 정도는 1호 법안으로 하자라고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결국 하지 않는 건 하고 싶지 않은 정당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대시장을 좀 공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정당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이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과 같은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입니다. 사실 제가 정의당 좀 공약 중에 재밌었던 거는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공정 건설까지 하면서 이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권이 보장됐을 때 이 집에 사는 사람도 주거권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단일한 정책에서 종합적 정책으로 접근하는 건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여타 노동당, 녹색당도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으로 저 숨통은 트이게 하고 있지만 이들이 좀 정치적 힘을 가졌으면 하는 그래서 여기 많이 보신 시청자분들도 사실 이 정당들에게 비례 투표는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가 단순히 에너지나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나 아니면 일자리 문제 이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한국전력공사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전기요금을 낮추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낮추면 또 전기 소비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뭐 유럽보다 절반 이하고 뭐 이런 상태라서 그것보다는 예, 독일이 쓰는 방식인데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 영업이익이 11조면 그 중에 최소한 2, 3조는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재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신산업, 뭐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신산업이라고 말하거나 녹색성장이라고 말하거나 창조경제라고 말하는 그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산업화 되게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 대기업, 그 주요 대기업들 보면 현금성 자산 정말 100조 가까이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시 투자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이거 세금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올까. 물론 뭐 대선 때 나오긴 하겠지만, 그건 분명히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오바마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한 주요한 산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든 아니면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러면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돈이 순환되니까 GDP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에너지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새로 세팅을 할 거냐. 분명히 기존의 근간 산업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안 나오고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당들이 자기 정책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요, 안 차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부산 방문했었죠. 예, 친박 지역만 그렇죠. 방문했죠. 그리고 오늘 국정원을 가셨어요. 예.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 홍보 영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러니까 소위 정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노골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선거 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모두의 반대도 불구하고, 사실 모두의 반대도 불구하고 전면 폐쇄해서 그때부터 얼어붙은 국면을 만들고 선거가 분위기가 뜨면 뜰수록 집권 세력의 심판이라는 선거의 특질이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 이슈만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지금도 이례적으로 또 갑자기 전 60만이 넘는 국군들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상 선거 개입했다고 봅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노동부는 이 봄날이잖아. 따뜻한 봄날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노동부의 노동개혁이라든지 인턴 뭐 정책이. 그 새누리당 색깔이 똑같은 빨간 옷을 입고 광고를 찍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야당의 색깔 비슷한 옷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뭐 여러 명이, 열 몇 명이 광고를 찍는 그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시 노동부가 돈을 국민 세금 들여서 정책을 홍보하면서 새누리당이 마치 하는 것처럼 연상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아까 말한 것처럼 대구와 부산 친박 후보들, 우리 양이원영 국장님이 말했던 윤상직 이런 데만 막 돌아다닌 거거든요. 정말 얄밉고 황당한 행태죠. 그래서 제가 노동부는 이제 선관위 신고했고요. 오늘 국정원 항의 방문 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댓글 달고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철수해라. 가만히 경고 방문 갔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계속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질근질 하시겠어요, 선거 여왕께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의 여왕이니까 이거 뭔가 자기 뜻대로 지금 안 굴러갔잖아요. 유승민도 막 공천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되면 바로 선관위 신고하거나 고발한다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의 축배도조차도 뭐 무혐의로 됐는데 지금 정권에서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여당 승리를 위하여도 무혐의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진박 계열로 공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참 나쁜 게, 저희 낙선운동 할 때 후보자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위배된다 그래서 저희도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 문구에 뭐가 있냐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어도 안 된다라고 사실 저희도 빨간색을 이제 썼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 자기적이고 나쁜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관이 빨간 스웨터 입고 오고요. 또 거기 나오는 모델 어린이들이 전부 다 갑자기 봄인데 목도리라고 했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왜 했냐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동계약이나 인턴 정책이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돈 주고 국민세금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기에다가 새누리당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세 분한테 각 분야별로, 여러분 이제 전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분야별로 각 정당의 정책 또는 입장,
먼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고 정당별로요? 예, 좀 정당별로 그리고 그 점수 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정책을 개발해 봐라 이런 제안을 한다면 안 처장님부터 말씀. 그래서 아마 점수를 주면 현행 선거법에 점수로 각 당의 정책을 평가하거나 후보들의 걸리나요, 그러면? 평가를 점수 주는 것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황당한 네. 법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끼리 일면 저당 100점, 저당 90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근원당에서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종합적으로 정보를 보는 건데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그런 걸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면 저희 경제민주화나 민생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낙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도 야당들은 이제 뭐 중간은 하고 있는데 우리 임경지 원장이 오늘 여러 말씀했는데 야당들이 대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청년단체에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수용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집요하게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그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데 우리 야당은 그런 집요함이 없냐는 거죠.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의 일자리, 청년 고용할당,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거 가지고 매일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여당이랑. 근데 그런 게 안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는 후하게 줄 수 있지만은 태도가 문제가 있다. 그런 태도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이번 총선 대선에서도 큰 점수를 따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치열하게 야당들이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에 맞서 싸우는 것 열심히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민생, 청년, 경제민주화 제대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양 국장님. 저는 정당으로 보면 뭐 야당들 다 그 환경 정책이나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의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그 이중적 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낙천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지역당은 찬성하는데 중앙당은 애매한, 반대한다 또는 애매하게 아직 결정 안 했다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배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죠. 인간이 먼저다. 저희가 그 소명 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낙천 인사를 선정한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인간이 자연보다 먼저다 이렇게 답을 내오시긴 했더라고요. 그런 소신 발언을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국토난 개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4대강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누리당이 낙제 점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원전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반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희망을 보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그 환경이든 탈핵이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의원들이 공천에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지역구 선택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핵이나 환경 쪽에 전략공천이든 단수공천이든 이게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 19대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그나마 당선된 분들 중에 한 36명 정도가 탈핵 쪽을 지지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때 분명히 탈핵을 입장을 표명을 했으면 그리고 지금 뭐 후쿠시마, 체르노빌 각각 5주년, 30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쪽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도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제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까 녹색당이나 정의당 같은 게 있거든요. 정의당은 김재남 의원이 오랫동안 하셨고 이번에 재선되시면 훨씬 더 열심히 하실 거고 녹색당도 뭐 하승수 후보나 이유진 후보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용은 있지만 사실상 사람이 없는 거죠. 독일도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잘 된 게 거기는 3인당에 한 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녹색당의 의회 진출도 역할이 컸고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도 컸지만 의회에서 태양의 의원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한 명이 집요하게 팠어요. 그것만 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명 다 없어도 되는 거죠. 어느 한 명이라도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사람이 있느냐. 그게 청년에 대한 거든 노동에 대한 거든 환경에 대한 거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임경지 의원님. 저는 사실 총선이 이제 4년의 임기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끝나고 맞이하게 되는 건 인구절벽입니다. 2018년부터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시점인데요. 전 이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명감 한 나라를 함께 시민들과 경영한다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 같은 건 뭔가 저 그랬을 때 그게 경제민주화이고 그 절대적 기준은 청년과 전 주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쟁적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아마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 청년들 투표율 올리기 특히 유권자에게 향하는 부탁 같은 것들이 투표를 많이 하자일 텐데요.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청년 때문에 졌다라거나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우려가 높습니다. 근데 사실 투표율 높이기의 몫은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가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선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눈에 불을 켜고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전에는 참여연대에서 예, 예.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이게 운동을 지금도 하셨잖아요. 제가 총선 내에서 지금 앞으로 예. 사실 6시에 투표 끝나면 그러니까. 그날도 일하는 분들 그렇죠. 뭐 날품팔이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 입장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9시가 연장하자 하는데 선관위가 이걸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 사전투표소도 대학까지 설치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의 하나씩만 해야 된다고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 축소위원회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누구 아주 이제- 고액 예. 광고 후원자들 할 시간에 그러니까요. 사람 더 저희가 응해서 하면 그래도 되지. 이 와중에도 우리 총선 청년 광고부들 네트워크하고 엄청 총선 비쌀 대신 텐데 말이야. 총선 내세 3분 총선이라고 그래서요. 예. 딱 3분이면 예, 맞아요. 그 지역의 후보자 모두 알려주는 거예요. 뭐 저기 핵무장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탈핵인지 아니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 총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재미를 느껴서 우리 청년 세대들도 더 재미를 느껴서 청년한테 여러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요. 좋은 정책, 좋은 정치가 재밌으면 하지 말아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우리 임경정량이 호소가 그거였는데 저도 공감하고 3분 총선은 아무튼간 적극 시간 추천해 봅니다. 연장하는 거는 그게 참 이상한 게 저희는 주민투표 민간에서 했거든요. 네. 영덕 네. 흑발전소 유치 찬반, 기장 해수 담수화 공급 찬반 네. 그거 다 8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민간이 할 때도 8시까지 아니 했는데 보궐선거도 지금 8시까지인가 하잖아요. 네. 왜 근데 보궐선거도 하면서 더 중요한 선거에서는 6시까지 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선관위. 그날 휴가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직들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투표권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들을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시스템을 잘 그렇죠. 만드는 그런 게. 것도 예. 저희가 마지막까지 더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나와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의원 후보들이죠. 후보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